하면 좋은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뉴스의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혜진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 뉴스의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이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된 여파로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주요 증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립암센터 파업 사태가 해결돼서 노조가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뉴스의 광장 잠시 뒤 계속됩니다. 질병의 고통을 멀리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추구합니다. 이름을 알리기보다 품질을 앞세우며 전문 의약품 개발에 땀 흘려온 환인제약. 당신 곁에는 언제나 환인제약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자금력, 인력, 정보력 이런 것 없이 사업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었을까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제 박스를 여십시오. 디지털 경영 지원 플랫폼 박스. 기업 해볼만 하실 겁니다. IBK 기업은행. 첫 소식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오촌 조카가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말 조 장관 가족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래 첫 구속자인데요. 검찰은 곧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36살 조모 씨가 어젯밤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 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용하면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고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에게 빌린 돈이 펀드 운용사를 설립하는 데 쓰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조 씨 부인에게 빌려준 5억 원이 운용사 설립과 투자처 지분 매입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어 투자와 운용을 분리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친 뒤 조만간 정 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 장관 딸을 불러 고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단국대 의학 논문의 작성 과정과 함께 허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인턴 활동 증명서와 동양대 표창장의 발급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서류들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뿐 아니라 고려대 입시에도 제출됐는지 이 과정에 부모가 관여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삭발에 대해 존재감 확인을 위한 정치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삭발식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황 대표는 조국 장관을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삭발을 만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의 삭발은 제1야당 대표 가운데는 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구심점이 돼 투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삭발식 이후에도 현장에서 규탄 발언을 이어가며 자정까지 농성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뺀 다른 여야 정당들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정치 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은 장외투쟁과 단식, 삭발로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챙겨야 할 시점입니다. 극한 대치로 여야가 합의했던 정기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의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본래 오늘부터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무산됐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된 이후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4.7%나 오른 62.9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약 2분 동안 가격이 7% 이상 급등해 매매 정지가 발동됐고 장중 한때 15.5%까지 뛰어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1월물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19.5%나 오른 71.95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 상승률로는 1991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4일 사우디의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하루 평균 570만 배럴, 전 세계 산유량의 5%가량의 원유 생산에 차질이 생긴 여파입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동 긴장이 부담을 주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41% 하락했고 S&P 500 지수도 0.32%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탁 50 지수는 0.89% 하락하며 마감했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0.6%에서 0.9%대의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의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면 침체 징후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이런 국제유가 폭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차가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국내 기름값도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셀프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584원입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난 이달 들어 30원이 더 오른 가격입니다. 사우디 정유시설 피격 소식에 소비자들은 그렇잖아도 오른 기름값이 더 뛸까 벌써부터 불안합니다. 더 힘들죠. 1,500원 초반에도 괜찮은데 50원이나 100원 오른다면 아무래도 타격이 크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나라 전체 석유 수입의 29%를 차지하는 제1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현재 사우디 정부가 자체 비축유를 풀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원유 선적에도 지장은 없는 상황이지만 이란과 미국의 대립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하면 타격이 불가피해 정부도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일단 쿠웨이트와 이라크, 미국 등의 수입 비중을 늘리고 비축유 일부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전략 비축유의 양은 89일치, 민간 비축유는 84일치 정도로 추산됩니다. 국제 유가가 국내 유가에 반영되는 시간차는 약 2-3주 정도여서 다음 달부터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가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항공업과 해운업, 그리고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업종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황외진 앵커가 진행하는 MBC 뉴스의 광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평양을 방문하기에는 적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에 기자들과 만나서 올해 어느 시점에 김정은과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시점인가 그렇다고 답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돼 정상회담이 워싱턴 DC나 평양, 즉 두 나라의 수도에서 이뤄질 가능성도 그동안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주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대화의 진전을 총력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북한도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몇 주일 안에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릴 수 있다고 했는데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가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곧 재개될 거라면서 정부가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호소하는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 문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그간 써왔던 중재나 촉진이라는 단어 대신 지지, 지원이라는 표현을 쓴 건 역할에 구애받지 않고 정면에서든 측면에서든 북미 대화 성공을 돕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가까운 몇 주일 내에 열릴 것으로 보는 실무 협상이 북미 사이의 좋은 만남으로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비핵화 논의를 위해선 자신들의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이 깨끗이 제거돼야 한다며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에둘러 압박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평양 초청장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의 유엔 총회 참석 가능성에 대해선 조짐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서민형 안심 전환대출 3 내지 4%대의 금리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이 연 1%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죠. 신청 첫날인 어제 하루에 인터넷 사이트는 접속이 어려울 만큼 신청자가 폭주했고요. 은행 창구도 상담자들도 붐볐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 한 3%대 드는데 지금 주담 그거는 1%대니까 관심이 많이 가죠. 선착순이 아닌데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는 접속자가 폭주해 수만 명이 동시 접속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품의 적용금리는 연 1.85에서 2.2%,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우대 혜택을 다 받으면 1.2%까지도 떨어집니다. 시중에 나온 주택담보대출 상품 가운데 변동 고정금리 통틀어 가장 저렴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 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입니다.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이실 경우에는 중도 상한 수수료가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 고정금리 대출자 그리고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이미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앞으로 2주간 신청을 받고 총 신청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선정됩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입원 환자 40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면서까지 노사가 대립했던 국립암센터 파업 사태가 해결됐습니다. 임금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노조는 오늘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원 18년 만에 첫 파업 사태를 맞았던 국립암센터 노사가 파업 11일 만에 임금 인상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아침 6시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측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암 환자 등의 복귀와 신규 입원 등의 조치를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과 암 환자분들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오늘의 이 진통이 더 값진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조는 시간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지급하는 요구는 관철시켰지만 특정 직종 위험수당 지급 등은 사측과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을 접은 건 환자들의 불편을 더 키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외래 환자만 하루 1,000명, 2,000명이 몰리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외래 환자가 1,600명, 내일 2,000여 명.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구를 철회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 국립암센터 개원 이래 첫 파업은 중환자, 그것도 암 환자들을 볼모로 했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주는 위험 부담이 더 컸습니다. 이번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노사 간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연민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 전체 인구 1,004만여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4%를 차지해 고령사회로 들어섰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됩니다. 최근 3년 동안 65세 이상 노년 인구비는 매년 평균 0.6%포인트씩 증가한 반면 14세 이상 유소년 인구비는 평균 0.3%포인트씩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노인 인구 증가율을 고려할 때 2026년에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서울시 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서울시 교육청 서버관리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시 교육청이 파악한 한영외고 교직원 A씨 외에 조 장관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인물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한영외고에도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이미 제출받았습니다. 앞서 조 장관의 딸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고등학교 학생부 일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마주보겠다면서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NHK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오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집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주체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납치 피해자의 가족은 물론 납치 피해자들도 나이가 들고 있어서 한순간이 시급하다면서 다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력 있게 행동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 모든 참가국으로부터 지지와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 11일 개각 이후 북일 정상회담 개최 의혹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이번 발언은 일본 인사 60여 명이 4박 5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데 가온 발언이어서 북일 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곳에 따라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28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 남해 먼바다는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8도입니다. 화요일 뉴스의 광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점토벽돌, 친환경, 수질정화, 건축외장재 분야 전문기업 세라코, 광주 전남 유일의 점토벽돌 제조회사 세라코,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명문기업 세라코가 건축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고객과 함께 행복한 내일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나주 061-331-9000번 세라코. 가드레일, 중앙분리대, 교량난간, 방음판 전문 제조기업 가스코. 전 임직원이 장인정신과 사명감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와 혁신을 주도하며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가스코가 해내겠습니다. 화순 061-370-2056.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진아리체 리버뷰 062-223-0002 진아건설. 낭만 항구 목포를 즐기는 색다른 체험 목포 해상 케이블카. 눈앞에 다도해가 펼쳐지는 황홀한 해상 파노라마. 유달산과 고화도를 잇는 3.2km. 40분간의 짜릿한 즐거움이 시작됩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대한민국에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SNS라는 방송국,
무심코 올린 글과 정보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상대를 비방하는 글은 피하죠. 정확한 뉴스인지 꼭 체크해봐요. SNS는 또 하나의 미디어. 당신의 SNS는 온에어 가능합니까?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7시 20분입니다. 황동윤의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동현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이 스파이더맨에는 드론으로 무차별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런 영화 속의 상상이 최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무장단체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을 드론을 통해 공격해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일이 실제 일어난 겁니다. 항공 촬영을 비롯해서 생활 깊숙이 들어온 드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우디 사태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레이더를 비롯한 군사 방어 체계로는 드론의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적 공격뿐 아니라 이 드론이 혹 타인에 대한 테러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지고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술 발달과 함께 일어나는 새로운 위협들에 대한 공고한 대응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드론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리고 법률적 보완도 시급해 보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시작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고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가을 날씨이지만 한낮에는 볕이 강해서 더위 느끼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광주는 29도, 목포 27도, 대전과 서울이 28도를 보이겠고요. 전국이 아침 저녁으로 2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클 때면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81%입니다. 인방울대로 농수산물 유통센터에서 오미린 아파트 방향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남대로 흑석 사거리에서 신가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 밀려 지나고요. 상무대로 서창교차로에서 공항 입구 사거리 방향 교통량 많습니다. 현재 안개가 짙게 끼어서 가시거리가 매우 짧은 구간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신다면 평소보다 감속 운행하셔야 하고요. 비상등을 켜서 후속 차량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뉴스 골라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뉴스로 오늘 황동인의 시선집중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두식 아나운서가 골라온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등 국민 관심이 큰 사안, 또 범죄 혐의가 있어서 과거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될 때 이들의 소환 사실을 미리 알리고 포토라인을 설치했었죠. 하지만 앞으로는 소환 사실조차도 알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야기를 골라오셨는데요. 네. 일단 법무부 측은 초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단계일 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맞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안에는 앞으로 공보자료가 배포되는 경우에만 구두로 브리핑을 할 수 있게 하고 오보 대응 시에도 진위만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인들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장관 보호용이라는 비난이 일자 말씀하신 것처럼 초안일 뿐이며 검찰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표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몇 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사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진행 상황, 즉 피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수사는 전환점을 맞이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가 없다면 힘 있는 사람의 사건, 예를 들어 재벌 관련 사건들이 반드시 공정하게 처리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피의 사실에 대해 언론이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오히려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기가 쉬워지고 또 수사 과정에서 은폐 가능성도 커지는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여야가 그때그때 입장을 바꿔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같이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지금까지 피의사실 공표를 일종의 수사수단으로 삼아서 남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을 해결할 아주 구체적이고 정교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골라온 뉴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 기관 중 검찰총장만 청장이 아니고 왜 총장이냐, 검찰총장이라는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달라라는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네. 국세청이나 기상청 같은 다른 17개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는데 유독 검찰만 총장이라는 겁니다. 이름에서부터 검찰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처럼 군림을 해왔고 또 호칭뿐만 아니라 현재 검찰의 여러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검찰총장이라는 이 호칭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생긴 겁니까? 네, 좀 많이 올라가야 됩니다. 조선 말기 1907년인데요. 검사국이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했던 그 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검사는 재판소, 즉 법원에 소속된 직원이었는데 이때부터 검사국이 따로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검사총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후 미 군정 시기인 1946년에 검사국이 폐지가 되고 지금과 비슷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이 신설이 됐는데 이때 검사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검사와 검사장들을 총괄한다라는 기존 명칭의 뜻도 이어받았고요. 다른 청처럼 단순히 조직의 수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수사와 기소를 하는 기관인 검사를 총괄한다는 의미를 강조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7일 우리 헌법이 정해질 때에도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헌법이 정해질 때 검찰총장으로 하기로 정해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호칭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헌법 89조에 보면 검찰총장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검찰총장을 청원대로 검찰청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정치적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절차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이번 청원은 국민들 사이에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더 강화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 골라온 마지막 뉴스는 어떤 겁니까?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몇 달 전 침구류에 이어 여성 속옷과 소파에서도 검출됐다는 뉴스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업체와 제품 명단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는데요. 청취자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소비자분들의 마음 불안할 일이 또 생겼는데요. 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버즈 가구의 라텍스 소파 기준치 1mS의 1.8배가 넘는 라돈이 방출이 됐습니다. DDM의 여성 속옷 연간 피폭 선량이 기준치의 1.5배를 넘었고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판매한 황토 패드에서는
무려 기준치의 29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HBS 라이프의 유아용 베개와 네가보 메디텍의 전기 매트 역시 연간 피폭 선량이 각각 기준치의 9배와 7배를 넘었습니다. 누가 헬스케어의 겨울 이불과 어싱 플러스 매트, 강실장 컴퍼니의 전기 매트도 기준치를 초과해서 원안위로부터 수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업체들마다 수거 기준과 방법이 제각각이라 청취자분들이 일률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 브랜드 제품은 일단 사용을 멈추시고 해당 업체와 연락을 통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지역 법인 택시 회사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난을 이유로 산학금을 무려 32%나 인상해서 택시기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정희정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수단으로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법인 택시 기사들의 고충 중에 하나가 택시를 운행하는 만큼 택시 회사에 일정 부분 내야 되는 이른바 산학금 채우기가 있습니다. 네. 택시 회사는 기사에게 차를 빌려주고 관리를 해준다는 그런 명목으로 산학금이라는 돈을 걷어왔는데요. 지난 8월 1일부터 광주 지역의 법인 택시 회사들의 산학금이 약 4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인 택시 기사들이 돈을 버는 방식, 이 수입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네, 광주 시내 법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130만 원 안팎의 기본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2교대 최대 12시간 운행 기준을 두고 지난 7월까지 하루 평균 11만 9천 원 정도의 산학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네, 택시 영업 실적과 또 무관하게 매일 산학금을 회사에 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 산학금이 올라서 평균 15만 원이 넘는 돈을 택시 회사에 내야 되는데요. 네. 이 산학금을 빼고 난 수익금에 기본급을 더한 금액이 택시 기사의 매월 수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일 택시 수입이 산학금보다 낮을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산학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산학금을 채우지 못한 금액을 기본급에서 빼게 되는데요. 즉 차액을 기본급에서 공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당일 수입이 산학금보다 많았을 때야 택시 운전사들이 돈을 벌 수 있다, 수익이 난다, 그 이야기네요. 네. 하지만 산학금을 웃도는 실적을 내는 건 극히 일부고 이번에 산학금이 인상이 되면서 택시 기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광주 시내 택시의 시간당 평균 수입이 10,000원 정도인 것을 감안을 하면 산학금을 메우기 위해서는 하루 14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광주 법인 택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택시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월급은 핑계로 올라가더라도 산학금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일의 강도가 더 많아져요. 택시 월급은 거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된 손님의 한정된 광주 시내 스케일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루에 얼마 번다가 시간당 얼마 만 원 이게 딱 나와 있어. 근데 지금 내가 19만 2천 원을 입금해야 되거든요. 옆전에는 14만 6천 원을 했는데 5만 원 돈을 거의 뛰어버리잖아요. 한 달에 내가 벌어봐야 뭐 130만 원. 지금은 이제 19만 2천 원을 못 채우면은 마이너스 까고 받으면 맨 그 돈이 거든요. 산학금 올리면서 전례 없이 1월달부터 7월달까지 퇴직금을 바로 주는 거야. 하루에 19만 2천 되니까 1년 되면 퇴직금이 그만큼 상승하잖아. 그 나머지 목줄 주기 싫다 이거야. 자기는 돈을 절대 안 봐. 한 택시기사는 보통 오후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을 하는데 이번에 산학금이 오르고 나서는 실제로 버는 수익이 하루에 약 3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또 산학금을 채우기 위해서 손님을 많이 태워야 되다 보니까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는데요. 또 다른 택시기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산학금 못 내가지고 좀 많이 그만둬 없어요. 저녁에 가보면 가끔 택시 기다리 졸고 오는 날 있어요. 졸고 차는 가긴 가는데 차가 삐치를 가요. 졸고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리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이 돈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죠.
15만 원, 평균이 15만 원 정도고 또 19만 원까지도 받는 산학금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택시 기사들로서는 굉장히 무리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이러한 택시의 무리한 운행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용 차량의 법규 위반 교통사고는 14만여 건인데요. 이 중에 택시가 낸 사고가 6만 3천여 건으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신호 위반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겨서 사고가 난 경우는 택시가 2,309건으로 버스나 화물차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고요. 과속 사고도 전체 676건 중에 택시가 440건으로 40건에 달했습니다. 사망자도 111명으로 치사율이 25%를 웃돌았는데요. 택시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로 산업금을 채워야 되는 근무 여건이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택시 산업금이 올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광주시 택시 운송 사업조합 권동규 국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택시에 대한 소정 근로 시간을 줄이지 마라. 이번에 택시의 그 소정 근로 시간을 5시간, 8시간 40분 늘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봉급이 올라가요. 지난번에 120만 원에서 지금 190만 원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산학금도 그에 대해서 올라가야 되죠. 택시 산학금을 채우지 못하면은 택시 회사는 적자가 나잖아요. 산학금은 회사에다 입금한 기준 수익금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택시에 있는 기사들에게 처분을 좀 해주라. 한 65만 원 정도 올랐죠. 퇴직금하고 사례보험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에 따라서 뭐 휴일이라든지 연차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올라가고 약 80만 원 정도 올라가요. 그것은 노사 간의 합의를 거쳐서 한 거예요. 광주 택시 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택시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기본급을 약 13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로 올리다 보니까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은 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기본급을 올렸지만 덩달아 산학금이 오르면서 실제 현장에서 택시 기사들이 느끼는 복지 처우는 그전과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렸고 네. 되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결국 광주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이 대중교통수단이 택시인데 산학급 인상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지금 이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광주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LPG 요금이나 차량 수리비 등 택시기사에게 전가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지자체가 관여를 할 수 있고 산업금 관련해서는 택시 노사끼리 해결할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 원래 산학금은 노사 합의 사항이에요.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이제 동향은 알고 있었는데 만나는 뭘 좀 주선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광주 택시 노조, 전국 민주 택시 노조도 있고 대표분들하고 사측하고 도움을 드렸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회사별로 노사 합의 그거예요. 또 버스와는 달리 버스는 현재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네. 택시는 또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버스 그 지자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업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도 택시 법인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산업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는 택시 회사들을 대상으로 산업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문의를 해봤지만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해서 기사분들의 복지를 좀 향상시키고 또 이용자들의 편의도 좀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버스 택시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그게 산학금으로 되돌아버린 이 현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산학금 제도를 없애고 완전 월급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움직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8월 2일이었습니다. 택시 산학금 폐지와 택시 완전 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완전 월급제가 시행이 되면 택시 회사는 산학금을 폐지하게 됩니다. 대신에 택시기사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택시기사들은 산학금 폐지에 따라
것이라서 안정적인 소득으로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반면에 택시 회사들은 수익이 감소될 수 있고 만약에 승객을 태우지 않고 근무 시간을 허비하는 기사가 늘 수 있어서 이게 또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완전 월급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산학금 인상으로 이 회사들의 배만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흐름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현재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또 네. 내년부터 시행될 완전 월급제도 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고민들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개정안에는 아직 세부적인 시행 기준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돼서 실제 현장에 적용이 된다면 택시 노사 간의 갈등과 혼선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혜정 리포터였습니다. Guilt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로 보는 우리 사회의 모습.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는 봤습니다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여전히 외신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이후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다,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보도인 중국 신문망은 9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매체의 다른 기사에서도 같은 날짜인데 청문회를 열었지만 장관의 직무수행 자격을 흔들 만한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청와대는 판단을 했다면서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을 했다, 이렇게 전하면서 이번 임명의 파란에는 그 한국 사법체계의 깊은 모순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이 사법체계의 깊은 모순이라는 말이 궁금해지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법 권력 사이에서 그 체계가 잘 서지 않고 혼란을 빚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한 말인데요. 네. 정권과 이 검찰 권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네. 그 인사청문회를 앞둔 대상을 검찰이 전격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총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또 법무부 역시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중립적이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검찰에서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중국 신문망이 전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그 법무장관 임명이 검찰 입장에서 과연 중립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인가, 그 검찰 자신들의 앞으로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 객관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 네. 중국 신문망은 문재인 정권은 권력 집단의 여러 문제 등을 조사할 독립기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고, 조국 장관은 그 직자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 조직의 미래가 달린 문제를 담당할 당사자를 검찰이 전격 조사하는 것이 객관적 조사로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제기네요. 네,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일본의 아사히 신문도 한국에서 검찰 등의 수사기관은 독재 정권 등에 의해서 이 반대파의 탄압에 이용되어 온 역사가 한국에는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이제 자살한 사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에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아사히 신문이 9일자 보도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소식도 좀 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미국 백악관의 존 볼턴 안보보좌관이 전격적으로 경질이 됐는데요. 외신들이 이 내용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전 세계 유력 언론들이 관련 보도들을 쏟아냈는데요. 존 볼턴 전 보좌관은 공식 직책이 보좌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참모라기보다는 이데올로그에 가까웠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오히려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한 부처의 부처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참모 역할에 걸맞는 그런 모양새였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통 보도들이
그 전격적인 경질이다 이렇게 보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1일자 보도를 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톰 라이트 선임 연구원은 볼튼의 경질이야말로 놀랄 것이 하나 없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디플로매트는 또 그 11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반적이다 이렇게 일축한 것에 반해서 볼턴 보좌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한 것 이거를 그 불협화음의 예로 들고 있고요. 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볼턴 보좌관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리비아 모델 이것을 계속 언급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 입장에서는 실수가 아니고 전적으로 의도된 그런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볼턴 보좌관의 실책을 인정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서 이제 혼선을 빚었던 것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전적으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공화당 매파의 지론에서 온 것인지 좀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적어도 이제는 그 트럼프 대통령 의중대로 대북 정책을 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그 앞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공과가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된 그런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폭스라고 하는 그 인터넷 매체의 국제안보 담당 필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에서 트럼프만의 시대를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미국의 외교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대로 될 것이다라는 점을 확인해준 사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관련 외신 보도도 몇 개가 있는데요. 한국의 실업률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치로 좀 감소했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그 소식 좀 전해주세요. 네, 이거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11일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들어서 2013년 이후에 거의 6년 만에 한국의 실업률이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이것은 전 세계적인 그 수요 둔화로 인한 역풍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보기 드문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내용은 앞서서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이긴 한데요. 올해 8월에 실업률이 3.1%로 나왔고 그 취업자 수가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보다 45만 2천 명이 증가한 그런 결과를 이제 나왔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이 자료에 근거해서 그 한국 경제의 긍정적 신호를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네. 모처럼 이런 긍정적 신호, 실업률 감소 좋은 측면이 있는데 하지만 또 전체 고용률도 여전히 그렇게 높지 않고 감소세에 있다는 그런 평들도 많기 때문에 아직 긴장을 풀 때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서 그런 점에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건데,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최고의 악조건은 글로벌 무역 분쟁 그리고 첨단 기술 제품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외부 조건 때문에 특히 수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고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전하면서 근데 하지만 한국 정부가 올해 추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제 정부 지출을 늘리기로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고요. 그렇다면은 지난 8월의 결과로 한국 경제가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봐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리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 관련 보도들이 있으면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것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11일자 보도입니다. 전 세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 채권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한국 시장을 대안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으로 몰리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그러니까 정부 소유가 아닌 일반 기업의 해외 채권 발행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했거든요. 이 보도에서 역시 현재 한국이 처한 국제적인 악조건을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 갈등을 겪고 있고, 또 북한과의 관계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라고 이렇게 전하면서 이런 현재의 한국에 처한 대내외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 채권에 대한 국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놀라운 수준이다. 이렇게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간 기업보다 공기업이나 또 국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민간 기업이 해외 채권을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이 안정적인 투자처로 인식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도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해외 채권을 판매를 하는 거라고 전하면서 한국 기업은 이 금리 인하 등으로 해서 해외 시장에 유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해외 채권 발행에 눈을 돌리게 된 것이고 국제 투자자들 역시 전 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자산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한국의 채권 발행처가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 보도가 전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지표면이 가열되고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광주는 29도, 목포 27도, 대전과 서울이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는 전국이 22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단계를 보이면서 밤에 산책하시기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19도, 습도는 81%입니다. 하서로 오남 사거리에서 중해공원 상거리 방향 고속도로 진입 차량들 정체되고 있습니다. 금화로 지뽕터널에서 월산마을 입구 사거리 방향 신호 2번 필요하고요. 설중로 고려고에서 일곡 사거리 방향으로 교통량 많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자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화순 더힐 314 자연친화형 설계 예술적인 감성을 담아낸 더힐 314 쾌적한 자연과 여유있는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도시명 전원주택 단지 청정화순 더힐 314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양문의 061-373-0314 주 우청화.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안녕하세요. 국제농업박람회 홍보대사 송가인이어라. 2019 국제농업박람회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립니다. 농업이 바꾸는 새로운 세상 국제농업박람회로 고고! 아따 싸게 가장께! 귀농 귀촌 전라북도에서 답을 찾다. 1:1 맞춤형 상담 정책 주택 농지 귀농귀촌 정보의 모든 것 9월 27일 2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귀농귀촌 전라북도에 답이 있습니다. 2019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 홍보전. 황동현의 시선집중 8시 10분부터 2부로 함께합니다. 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통의 전화란 주제로 조선대학교 이동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칠순의 노 신사가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나줄 수 있냐? 오로지 아버지의 필명 하나만 가지고 목포에 왔다. 논문을 읽어보니 관련한 자료가 있을 것 같다. 작품을 볼 수도 있냐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나니 약속한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이라는 필명으로 목포에서 활동하였던 그분이 누군지 알 길이 없어 궁금하기만 했었던 저였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정철로 발표했던 작품들을 다시 찾아 읽으면서 칠순의 노 신사께 드릴 작품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기꺼이 학교로 찾아오신 날, 칠순의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젊은 신사는 몸에 익숙한 예의로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여러 차례 건네왔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차분히 앉아서 어머니를 통해 전해들은 아버지 정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살 때인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10일쯤 지나 서북 청년단이 트럭을 몰고 와서 아버지를 싣고 갔고 온몸에 돌을 매달아 목포 앞바다에 수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작가 정철은 또 다른 작가 노변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맞춰지지 않았던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935년 목포에서 발행되었던 호남평론에 시, 소설, 수필 등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을 발표하였던 작가 노변이 바로 정철이었습니다. 본명이 정복동인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던 그동안의 답답함이 일순간에 풀렸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노신사는 아버지의 기록, 작품을 만나자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에 통곡했습니다. 미국에서 아버지를 찾아온 그분은 34년 만에 귀국이라고도 했습니다. 군부 정권 시절 고려대에 재학 중에 구속당했던 사건들이 지금 재심 중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작가 정철을 찾아온 그 신사를 만나고 나서 이데올로기 그것은 무엇일까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이데올로기가 인간 위에 군림하는 모습에 슬픔이 슬픔을 낳고 있음을 또 슬퍼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위한 이데올로기,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일까요? 이동순 교수는 저서로 움직이는 시와 상상력, 광주 전남의 숨은 작가들이 있으며 우리 지역 문학의 원형을 발굴 복원해 문학적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서민 전용 대출 햇살런. 창업자금 최고 5천만 원, 운영자금 최고 2천만 원, 생계자금 최고 1,000만 원.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자영업자, 근로자 또는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서민 전문 대출 햇살런도 광주 문화신협에서. 광주 266-4150. 한순간 흥분해서 보복운전을 한다면? 사고가 안 나도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은 단 한 차례만 시도해도 엄중 처벌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안전한 운전문화 만들기 현대오일뱅크가 함께합니다. 주유소는 현대 오일뱅크. 무더위를 날릴 시원한 소식을 전합니다. 고품격 커뮤니티 풀퍼니시드 시스템에 놀라고 살아보고 결정하는 4년 전세 선택형에 반하고. 어딘지 궁금하시죠? 충장 유탑 유블레스 홍보관 오픈 중. 문의 1899-1066 유탑건설. 광주 남구에 8년 올전세 아파트가 공급된다는데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청약통장 없이 가능하대. 8년 동안 이사 걱정도 없고 세금 걱정도 없고 단지 주변 공원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까지. 남구 도시첨단 남해온해뜨 10월 오픈 예정. 062-382-0024 남해종합건설. 광주 MBC가 창사 55주년을 맞이해 준비한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UHD 프로그램으로 더 또렷하고 생생하게 즐깁니다. 지질자원의 가지기를 통해 새롭게 풀어나가는 다큐멘터리 세계 지질공원, 잊혀져가는 포구 사람들의 이야기 포구 말리, 농업이 미래다를 통해 농업의 미래 비전까지 알아봅니다. 지역의 역사와 비전을 고민해봅니다. 한전공대, 광주형 일자리, 광주 MBC 창사 55주년 대토론, 광주 전남 대항해의 시작. 지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1주년 기념 제1회 무등산 지오 마라톤 대회, 장애 어린이를 위한 광주 MBC 빛골 나눔장터,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시아 10개국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 밴드, 홍어의 글로벌한 도전, 핑크 피쉬까지. 광주 MBC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지금은 강인함과 세련됨이 공존하는 SUV를 경험할 시간.